가족들과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위령비를 세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40년을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연을 하실 우리 연사님을 같이 만나 생각했는데 우리 김성래 교수님께서는요 서강대 종교학과제 명예 교수님이신데 제가 간혹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았는데 제가 주고받을 때마다 제가 압도당한 게 야, 교수는 은퇴를 해도 교수는 교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저한테 항상 일거의 거리를 계속 프로바이드 하시는 교수님이시고 오늘도 오시면서 책을 몇 권이나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잠깐 양형 소개해드리면 78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80년도에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인류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9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를 하셨는데요. 그 박사 논문 제목이 Chronicle of Violence, Ritual Mourning, 제주 샤머니즘 인 코리아. 그 당시에 89년이니까 이 군사정권 시대에 4.3을 연구한다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자기의 이렇게 생명줄을 이렇게 놓고서 하시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그 작업을 현재까지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하시는 연구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연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학을 하고 종교를 하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열띠기에 토론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열띠 박수로서 오늘 연사이신 김성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해서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4.3 문제는 올해가 77주년인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피해를 겪은 그 상황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저는 종교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기억을 그 1차적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그 기억을 되살리고 또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4.3의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증언을 하는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령제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상생굿이라든지 의례적인 그 활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저의 그 연구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보면서 강의를 할게요. 제주도가 이 지도를 보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일종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섬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독립적인 그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화의 전통을 지금도 전승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의 굿입니다. 저는 무속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게 온전한 종교이기 때문에 무교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육지라고 그럽니다. 이 한반도를 그 육지의 그 무교 전통이 거의 그 도시 외에는 거의 사라졌죠.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독립적인 종교 그런 생활이 다 없어지고 이제 도시에만 점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좀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무당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유능한 재능이 있는 무당들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죠. 주로 공연적인 그러한 문화만 살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세습무 영향권이고 그 독립적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마을별로 모시는 신이 다 다르고요. 마을을 지켜주는 땅의 신, 토지 신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경관에 있는 바다, 모든 바위, 나무,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그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란 곳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요. 한반도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 제주라는 말은 사실 고려 시대에 그 고려가 제주도를 병합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독립적인 나라였습니다. 탐나라는 성주도 있고 왕자도 있고 그리고 그 세 개의 성씨 고량부 성씨 집단이 돌아가면서 그 탐나를 다스리는 그런 독립자치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스 시대로 보면 아테네 같은 폴리스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도시국가. 자치 문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4.3도 그 자치 문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77년 동안 4.3의 기억이 처음에 그 탄압 내지는 그 폭력 학살 그 경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증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치 문화 때문인데요. 왜 4.3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곳으로 지속적으로 군사기지화가 됐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제는 1945년 4월에 만주군이 제주도 7만 명이 제주도를 다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미군 상륙 미국 그 연합군 상륙을 저지하는 최전선을 구축하면서 제주도 해안가로 전부 다 요새화되고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도 수립된 다음에도 제주도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것이 강정 해군기지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3으로 넘어가면 미 군정, 그 다음에 이승만 계엄령, 이 48년 11월 17일 날 불법적으로 계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적인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그 산 속에는 산 폭도 무장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영어로 하자면 그냥 빨치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중산간 마을이라고 제주도에서 그 5km 이하 그 중산간 마을 거기에 그 경찰하고 군이 와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마을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도망가죠. 도망갈 때 다 죽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그 한강에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 가실이라는 곳인데 제가 2월 7일 날 거기를 올해 2월 7일 날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인선이 일하던 목공방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실제로 한강이 한 달을 거기서 체류하면서 리서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한강이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한밤중에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어디로 미끄러지죠? 그 건천이 바로 가실에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굉장히 해안 그 중산간 마을인데 광활한 그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땅이 무지 넓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두 갈래의 그 개천이 흘러요. 근데 물이 없고요. 눈하고 비가 와야 물이 차오르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하삼 사건은 이제 좀 이따 정의가 나오지만 47년부터 54년까지 7년 7개월에 3만 명의 사망, 실종, 300개 마을의 3분의 1이 잃어버린 마을일 정도로 마을 전체가 제주도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모두 다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모든 사망자의 80%가 되는데 남성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생존자는 호러멍들이 어린 아이들 아니면 유복자가 그렇게 많아요. 예, 유복자들이 이제 새로 일군 곳이 현재의 제주도입니다. 어느 한 마을도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고 이게 희생자 분포 지도인데 이 희생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3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48년 4월 3일 미 군정시대죠. 50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노당 군사부에서 파출소 11곳을 공격을 하고 또 우익 대동청년단 이런 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게 4.43이에요. 이 희생자 숫자가 보면 2019년에는 조금 늘었죠. 한 10,000명 정도 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희생자를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철회를 시키고 불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연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습니다. 4,000명이 넘는데요. 여기에는 형무소 복역 중 행불자가 1,763명.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형무소가 없어서 49년 6월하고 7월 달에 군사재판, 산으로 사람들이 초토화를 하니까 마을이 불타니까 사람들이 온 가족이 혹은 부녀자들이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숨을 데가 없죠. 그러면 한라산 흙을 파가지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군 경찰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서 이제 그 흔적을 없애고 뭐 하는 그 얘기는 뭐 수탁의 소설에도 나오죠. 그랬다가 그 산에 숨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기록에는 다 산사람, 뭐 산폭도다 이런 게 도피자 이렇게 해서 혹시 마을에 노인들은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 남아 있으면 이제 도피자 가족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피해를 입는 거죠. 그거를 대살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죽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수영자. 그래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49년 3, 4월에 다 내려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올해 1, 2월 달에 무지 추웠잖아요.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제가 2월 7일 날 답사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을 수 있었을까? 너무 추워서요. 땅도 얼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바로 제주시에 가면 서부 부두에 뭐가 있냐면은 주정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고구마로 술을 만드는. 근데 거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수용소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수용소를 만든 거예요. 수천 명을 거기다가 가득 채워두고 잘 먹을 것도 안 주고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요.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재판을 해가지고 수천 명을 재판을 해서 그 중에 사형수가 249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래 사형 언도한 사람은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49명을 10월 2일 날 제주도 공항에 활주로 밑에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안매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왜 숫자를 아냐 하면 이 기록이 미 군정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10월 2일 아침 10시에 어떤 장소에서 259명을 죽였다. 근데 그 중에 그럼 249명은 사형 언도받은 사람이고 10명은 그 이전에 구연대라고 군대가 있었는데 국가경비대 그 사람들 가운데 탈영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같은 동포를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제 무장대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재판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259명이 거기에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수용인 명부가 1999년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에 의해서 그것이 발굴이 되어 국가기록원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치하해서 4.3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가서 기록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도 법원에서 수용인 명부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4월 4일 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자료로 등재가 된 것 중에 제1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누가 사형원도 받고 왜 죽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이 다 있는 거죠. 거기에 사형수 이름, 나이, 어느 마을에 무슨 직업 가지고 있었고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9년까지 2년간 발굴을 했는데 운이 되게 좋게요. 거기 제주공항에서 발굴이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해 발굴한 그 49년 6, 7월 그다음에 10월 달에 재판받고 10월 달에 죽은 거기서 총살당한 사형수들 외에 또 6.25 때는 보더연맹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딱 6.25 터지니까 그 전에 그 이제 그 4.3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북한에 그 동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미리 보더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그 미리 잡아가지고 또 마을에 주로 향소 주로 어디에 사람들을 가두냐면은 지역마다 있어요. 제가 조사한 마을을 보니까 마을에 그 일종의 리사무소, 뭐 공의회, 뭐 이런 그런 데가 감옥 역할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수용했다가 또 어딘가 데려가서 또 죽이는 거죠. 가장 또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은 서귀포에 정방폭포라고 있어 관광지인데 거기에서 200 몇십 명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당시에 떨어뜨려서 다 죽입니다. 이승만 시절이죠. 그때는. 근데 거기도 그 옛날에 고구마로 술을 만들었던 주정 공장이 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고구마를 저장해둔 장소,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을 가둬뒀다가 죽이고, 이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수용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용자 명부가 1999년 그 발굴이 된 다음에 바로 그해 12월에 4.3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1월 11일자로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03년에 10월 달에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이 4.3 평화재단에 가면 아카이브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4.3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제주도 84년에 굿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굿을 보는데 그 제주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그래요. 신의 형방, 신의 법을 지키는 형방, 이방, 뭐 오방처럼 형방이에요. 신의 법을 지키는 사람, 신의 성방인데 그 신방의 몸에 실려서 영계 울림, 죽은 사람의 우는 소리, 라민스 오브 더 데드 그걸 하는데 너무나 슬프게 4.3이란 말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국에 총 맞아 죽고 창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서 죽고 그 민보단이라고 마을에서 구성한 일종의 그 밀리샤가 민보단인데 그 사람들이 총이 없으니까 죽창으로 사람들을 찔렀거든요. 죽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혼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84년에는 신방도 나 모른다. 그냥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니까 옷에 피 흘리는 그 흰 옷을 입고 그 가족 중에 무슨 누가 아파서 구슬하는데 꿈에 선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국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8개월 동안 신방집에 1년을 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저기 조사하러 다니고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덮어두자. 모르는데 뭐. 그래서 미시간 대학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러 갔는데 녹음을 했으니까 그걸 푸는데 4.3을 모르면 도대체 굿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굿이 그렇게 많은가도 이해가 안 되고 굿이 정말 많았습니다. 84년, 85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일 굿이 굿 보러 다니느라고 신방집에 살아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미시간 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었어요. 제주 4.3 인민투쟁에 관한 연구라고 63년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발간된 책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4.3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 잘 알다시피 87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주 사람들이, 피해자와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증언집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책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89년에 처음으로 이재산 마렘수다라는 증언집이 2개 나왔어요. 그 자료집이 최초이고 굉장히 공평하게 산에 가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거기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2003년에 나온 4.3 그 진상 보고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2016년까지 제주도 북촌에 그 제사하는 거를, 제사와 위령제를 조사하러 갔다가 거기에 그 유족회장님 댁에 제사를 갔더니 애기 제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제사를, 애기를 위한 제사를 하냐? 그 북촌 국민학교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주민을 모이라고 해서 다 그냥 모르고 애기들 없고 애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다 불을 태웠습니다. 불을 태우니까 뭐 소, 뭐 돼지들 다 죽었죠. 걔네들도 다 죽고, 애기들 데려갔는데 그 애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4명, 뭐 6명. 그 북촌 그 유족회장님이, 어머니가 형제가 6인데 큰 형, 작은 형, 그 당시에 그 김석보 어르신은 13살이었고요. 근데 그 작은 동생들 5살, 8살, 10살 동생들은 그냥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북촌의 초등학교, 여러분이 제주도 북촌을 답사를 하면 초등학교를 꼭 가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넓어도 사람이 많으니까 양쪽으로 나뉘어서 죽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당밭, 그 마을에 당이 있는데 당나무 아래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그 애장터가 있는 너분숭이, 거기 농사를 안 지니까 빈 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갔는데 애들이 거기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 2명은 총살 당했고, 어린아이는 그때가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운동장에서 사람을 그 당밭에서 이렇게 2갈래로 해가지고, 군경 꼭 그 아우슈비츠하고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오면 2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요. 군경 가족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도피자 가족. 군경 가족하고 이렇게 막 나뉘는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애들 막 가지고, 애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애들 막 떼놓으니까 막 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진에, 이 사진에는 그 엄마가 거기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한 3살 정도 됐나? 아니죠. 젖먹이 아기가 엄마 젖을 막 빠는데 그 남자아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 누나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북촌에 가시면 꼭 그 누님을 꼭 찾아보세요. 누님은 그 그림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고 그 어머니가 총 맞아 쓰러져 죽은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그 너분숭이 그 4.3 그 평화 그 4.3 기념관에 그림을 강요배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시도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뭐 시는 물론 읽지도 못하지만 그림을 보지를 못해요. 외면을 해서 그 그림을 떼어달라고 2007년에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근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유가족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77년이 지났어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현장을. 저 동생이 어머니 젖발고 있던 동생이 39인가 그때까지도 살았대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죽었고 그 어머니의 시체 그거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그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깊은 거고, 저는 그 트라우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사, 그 다음에 위령제, 그
그 다음에 유족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이거 공개적인 증언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증언이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4.3은 무엇인가? 77년입니다. 77, 제가 72살이거든요. 저의 생애보다 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지금도 100살 정도까지 살아남아서 증언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시란 마을을 가니까 96세 된 오태경 할아버지가 꼬장꼬장 허리도 하나도 굽지 않고 말소리도 또렷하게, 그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소년이었죠. 소년이 어떻게 그 당시를 살았는지 그 피해 장소를 다 알아요. 애기 무덤이 그 마을에선 없어졌습니다. 가실이란 마을, 제주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기 무덤이 2군데 딱 남아 있었어요. 가시리하고 북촌하고. 근데 10년 전에 제가 2015년에 조사하러 갔을 때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장을 했더라고요. 가족 엄마 품에 안겨드렸다 이러더라고요, 애기들이. 그래서 합묘를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애기들 묘가 있었던 곳, 장소, 지금은 다 가수원이 되거나 건물 같은 거 짓고 그랬는데도 그 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숲속의 빈터,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 장소, 폭력의 장소, 그 다음에 그 무덤의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77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가족들과,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위령비를 세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40년을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유,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1월 11일 제주 4.3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고, 2003년 10월 15일 확정된 제주 4.3 진상보고서는 제주 4.3 피해 상황을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정부 반대, 4.3 무장 봉기 등의 표현도 삽입되었습니다. 4.3 희생자 수를 2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했고, 북한 지령과 남로당 중앙당 지시가 없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금도 서청에서는 4.3은 북한에서 지령을 했다, 김일성이 시켰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용호라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이미 2003년에 보고서에 다 했습니다. 초토화의 책임은 한국군 수뇌부와 이승만 대통령, 주한미군에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정부 사과 등 대정부 7대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003년 10월 31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국가 권력의 가호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4.3은 말한다라는 재미일보에서 그거를 5년 동안 모든 증언을 채록하고 조사한 5명의 기자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편집장이었던 양조훈, 그분이 이제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제주도 천주교구에서 평화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문 내용이에요. 2003년 노무현 정부에 채택된 4.3 진상보고서가 규정한 4.3의 정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3 개혁은 저는 냉전 시대의 폐허라고 봅니다. 저의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주신 분이 말터 베냐민인데, 이분의 베를린 일기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탐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거 사건이 펼쳐지는 극장이다. 땅이 죽음의 도시를 매장하는 매개물이듯이 기억도 과거 경험의 매개물이다. 이화여대 동문과의 최성만 선생님이 바로
벤야민 이 전문가신데 그분은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번역한 거를 좋아하는데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그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졌는데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산 자 안에 산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김석범이라는 화산도를 20년간 17권의 책을 낸 제1교포죠. 자이니치 작가인데 그분이 바다 밑에서라는 화산도 이후에 다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잘 번역이 돼서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산 자 안에 산다. 제주 사람들은 4.3을 하나도 4.3에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죽은 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어도.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은 마치 극장에 펼쳐지는 이미지, 그 폐허의 이미지죠. 폐허의 이미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비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억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고 기억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항상 돌봄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마칼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철학자가 쓴 기억의 윤리라는 책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기억은 돌봄이다. 돌봄의 기억을 우리가 가족, 우리 부모, 형제, 친족을 이웃을 돌보듯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돌봄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저의 연구에 반영을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4.3의 기억은 하나의 단일한 신화처럼 국가에 의한 대규모 학살 사건이 생존자들 개개인의 생애사와 가족사에 공유되고 내면화되어 트라우마를 구성합니다. 개주사회 공론장에서 무자기축년, 시국 혹은 시국으로 지칭할 때마다 4.3의 대량 학살을 기억하는 문화적 트라우마가 소환이 됩니다.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르신은 4.3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냥 시국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면 금방 나옵니다.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전과 후로 구별한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도 그냥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문화적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제프리 알렉산더 교수의 책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집단 성원들의 집단 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참혹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며 미래의 정체성마저 근본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왔다는 집단적 감정이 지배적일 때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건의 기억과 증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번역이 됐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의 주요 관심은 위령과 애도의 의례적 매개입니다. 그래서 마리안나 허시의 포스트 메모리 개념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분의 정의에 의하면 강력한 정서적인 힘으로 기억의 구조와 기능을 소환하는 일종의 세대 간의 혹은 세대를 넘어서 전승된 기억의 유형, 기억과 달리 과거의 사건과 포스트 메모리 관계는 상상력과 투사, 창조 작업을 통해서 매개됩니다. 그래서 가족 의례라든지 제사 같은, 그 다음에 위령제,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그림, 소설, 이런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이 포스트 메모리가 전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안 허시는 사진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 이전과 이후에 그 생전 시의 사진과 그 중고등학교 졸업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들이 다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 사진들만 가지고 책 나온 게 있어요. 마리안 허시가 아주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오래된 건 아니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많고 밝은 청소년들이 전부 다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런 대학살장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안네 프랑크의 15살 사진을 보면 13살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해서 2년 후에 44년 9월에 9월인가요? 그때 캠프에서 죽죠. 4.3 학살의 기억을 매개하는 제2 형태와 가정에 대한 연구를 저는 쭉 해왔는데 이것은 특히 죽은 사람의 몸이 생존자 후손에 살아있는 몸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세대를 넘어서 전승되는 체현된 기억이다. 인바디드 메모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냥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든지 위령제에 보면 실제로 전승이 되는 포스트 트랜스 제너레이셔널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죠. 포스트 메모리 기억 액티비즘을 집안 제사, 4.3 당시 안매장터에서 유해 발굴과 추모기념관, 무덤과 비석, 그다음에 4.3 학살터의 애기 무덤과 같은 과거 폭력의 기억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4.3 해원 상생국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령 의례와 위령 의례의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이 위령 의례의 윤리적 정치성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폭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죽은 자들을 폭력의 희생자로 신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제사를 하고 제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제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를 허용을 합니다. 저희 집은 천주교 집안인데 제사를 꼬박꼬박 해왔고요. 제사를 함으로써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개신교에서도 추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것도 일종의 제사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추도 예배하는 곳이 우리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레이슨 교수가 쓴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을과 제주도 단위의 본향당제와 합동위령제, 그 다음에 해원상생굿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의례적 활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김석범 씨, 이 바다 밑에서 죽은 자는 산자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한강 작가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지만 이미 4.3의 제주도 사람들은 죽은 자는 이미 오랫동안 살아 있었죠. 그래서 그 위령제 현장 60주년의 그 현장입니다. 2008년에 이 위령공원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는 위령제였습니다. 위패봉안소 가운데 무덤 모양의 위패봉안소가 있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주 평화공원에 가시면 4.3에 관한 기념관에 가기 전에 위패봉안소에 가서 먼저 향을 피우십시오. 그 다음에 마을별로 어떻게 위령제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했을 때 그 사진이고요. 유교 제사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 진행으로 하는데요. 그 전날 밤에 집안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위령 제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평화재단이 주관하는 합동위령제를 합니다. 근데 이 해원 상생굿은 2003년에 했던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 위패 글자가 빼곡히 써 있죠. 여기에 자기 가족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사람들이 다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빠지면 나중에 추가를 해요. 자, 그러면 제주 9세 정치적 역사적 실천을 보면 먼저 접신을 하고 그 다음에 람민츠를 하죠. 그걸 연기올림이라고 하는데 89년 이후에 공식적인 위령제 활동 이전에 89년에 처음으로 전도적인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89년에 그때 처음으로 4.3 연구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증언집도 처음으로 2권이 나오고 89년이 제가 박사 논문을 89년에 7월에 쓰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에 크로니클 오브 바이올런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87년에 제가 미국 인류학회에서 4.3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걱정을 했어요. 너 한국에 혹시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
4.3을 감히 연구를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겁이 났었어요. 근데 그 부제가 제주 샤머니즘 인 코리아, 그러니까 무속 연구하면 정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기부에서 그냥 패스 시켜줬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들어올 때 되게 제가 겁이 났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책을 보내면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막스, 뭐 그람치, 그다음에 마르쿠제 책까지 다 빠져요. 없어져요. 그렇게 감찰을 받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89년, 87년 이후에 다 바뀌고 제주도 4.3의 경우에는 89년 이후에 위령제를 이제 공식적인 위령제를 하고 그때까지 40여 년간 제주도의 신방은 4.3의 경험과 기억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개별적으로 집에서 하거나 근데 마을에서 단위로 하는 거는 없었죠. 해원 상생국가 공식적인 위령제에 초석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그 본문 그 책에 거기에는 실제로 이재산 마림수다라는 증언집 처음에 첫 번째 이야기가 신방 이야기입니다. 4.3 내력굿이라고. 4.3 굿이라고 아예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4.3 굿이라고 해요. 특히 요즘에는 보상을 받잖아요. 9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친족이 다 나눠 가집니다. 그래도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죽은 돈이라고 그래요. 제주 사람들은 죽은 돈. 죽은 사람의 돈인데 그냥 죽은 돈. 이거를 산 사람이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굿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죽은 사람 굿을. 그래서 제가 그 굿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잘 이렇게 연구자가 오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4.3 내렸고 그래 그 신방이 안사인 신방이라고 81년에 처음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4.3 때 죽은 사람들 연계울림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 그 전에는 혹시 이 사람은 이게 구슬하면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요. 미신타파 때문에 그래가지고 구슬 몰래 했는데 500개 정도 했대요. 4.3 구슬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50집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찰에 많이 불려가서 증언을 했어야 했대요. 구슬 하도 많이 하니까 4.3 구슬. 그리고 안사인 신방이 저도 84년에 제주도 굿보러 가서 그분 뒤따라 다니면서 이제 구슬 공부를 했죠. 굉장히 친절한 분인데 92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특별한 경험이라고 그랬죠. 4.3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연계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4.3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4.3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래서 4.3을 알려준 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원혼들이 나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4.3을 공부를 하면 저희 집은 다 4.3 자료로 가득 차 있어요. 40년간 모은 자료. 도서관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 4.3영령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예. 저 연구에 제가 진실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희생자들의 사실은 저는 영혼들과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3 해원 상생구세 장면인데요. 이거는 노형동이라는 곳이 560명 위패 이렇게 종이에다 다 써서 그리고 저 아래 이렇게 조금 딸랑딸랑 거리는 그 560명 가운데서도 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분들이 유족이 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친족의 이름이 빠지면 이렇게 해원 상생구세 참가하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다 부릅니다. 혼을 부르는 거, 혼부름.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숫자가 많으니까 1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굿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뜨르, 제주공항에서 200 몇십 명, 이게 하나의 싱글 태블릿으로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고 그 앞에서 신방이 저 이름을 다 부르는데 1시간 그리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나중에 가서 또 붙여요. 저기 앞에 종이 붙여 있죠. 이때 유족들이 다 긴장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님, 누님 또 사촌 누이 뭐
이름이 불려지나 다 이게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굿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온 상생굿. 4.3 이후 새로 창안된 공공적인 굿 의례입니다. 신방들이 늘 해오던 것을 새로 퍼블릭 리추얼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2002년부터 제주 민예총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칠머리 당구 무형문화재 보존회와 지금은 큰국 보존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연행을 하는데 큰국 보존회 회장이 처순실 신방이고 그분이 국가무형문화재 그 기능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분 댁에서 그분이 어렸을 때 20몇 살 때 제가 그 집에서 1년을 꼬박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 마을의 당매인 신방이어가지고 여자들이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굿은 왜 하는 거냐? 영혼을 저승 좋은 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굿입니다. 그래서 그 신방이 영혼을 저승으로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저승차사의 옷을 입고 연행을 하는데 먼저 저승길을 치워 닦아 차사와 영혼을 만나드리고 망인의 쉬매를 말하는 연계울림을 들은 뒤 저승의 12문을 열어 영혼을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냅니다.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10명 올림, 이게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유족들이 이제 이름을 위패를 올리는데 그거를 빈 10명이라고 합니다. 70주년 때 일주일간 그 평화공원에서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타이틀이 4.3 큰곳 햄수다 헌저들 오십소 빨리 오셔요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매일 마을 지역 단위로 위령을 천도를 했는데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복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유복자들이 여기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모르니까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방이 연계울림 하면 영혼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려고 왔다. 굉장히 눈물 나는 장면이죠. 의례적 작업에는 상호 연관된 3가지 재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흩어진 유골을 모아 조립한 유해, 실종과 부재로부터 발견된 존재로 재연결된, 아까 선생님이 연결하셨죠? 연결이 중요합니다. 재연결된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억압과 비밀로부터 해방된 공공적인 기억과 유령, 그 다음 유해는 행위자 물질, 라뚜르의 아주 유명한 개념 악탄트 오브제, 행위자 물질인데요. 이것이 바로 유해가 폭력과 기억의 정서적 매개 장소입니다. 유해가 이 물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해를 절대 파괴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유해의 현존성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책무감을 지음으로써 죽음 자체를 목격하고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가 얼마나 부당하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학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인류학적 연구자의 그 입장은 희생자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제가 여기 빅팀 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해 현장이 일종의 빅팀 아트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 발굴과 위령제, 희생자의 사회적 관계 모델이 변화하는데요. 유령에서 조상이 됩니다. 떠도는 넋이 플레이스가 없다는 거죠. 유령은 머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유령에서 고스트에서 앤시스터가 되는 과정을 이 유해 발굴과 제사가 하게 됐다는 거죠. 의뢰를 하지 않으면 유령이 조상이 되질 못해요. 그다음에 그래도 김혁규 선생의 말은 해야 되겠죠. 왜 아기 죽음이 중요하냐? 한국인의 원한 의식이 싹트는 배반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다해야 할 것을 못 다한 목숨의 극한적인 전형이다. 이게 81년에 나온 책인데 아기 무덤에 대한 애장터에 관한 유일한 글입니다. 이게 아기 무덤은 작은 봉분인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산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기 무덤은 항상 마을 밖에 경계에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누구의 자로서 희생자 인정을 받기에는 충족되지 않는 정체성이 모호한 15세 이하 아동이나 아기들은 4.3 기억에서 교묘한 공백이며 유령적인 성격의 존재입니다. 바흐친에 의하면 이러한 존재를 타자 존재의 외재성,
자아의 외적 합리성이라고 말하는데, 내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가능할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종의 기묘한 공백이며 유령적인 성격이고 조금은 음침한 고독의 것이다. 고독의 모습이다. 바로 이 애기 무덤이나 아까 제외된 사람들, 희생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바로 바깥에, 우리 기억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 바깥에 있는 존재들의 존재에 의해서 나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흐친의 아주 훌륭한 성찰인데요. 그 찌베탄 토도로프가 쓴 책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4.3의 공식적 기억, 외부에 존재하는 애기 무덤의 유령적 표시, 이런 인식을 통해서 4.3 기억의 정의가 정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이 4.3 기억의 매체로서의 그 장소성을 우리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얘기는 제가 했고요. 바로 트라우마를 환기하는 기억의 매체로서 애기 무덤이라든지 이런 좀 이따 사진만 보여줄게요. 무장대 무덤이 있습니다. 무장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위에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무덤이 지금 77년 동안 그냥 이렇게 약간 크기가 큰 무덤 형태로 남아 있는데, 거기서 해온 상생웃을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알라이다 아스만의 그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화적 기억의 장소죠. 이런 무덤들이. 그래서 또 인류학자 미셀 드 소토는 프랙티스드 플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집단 죽음과 상실의 공동체, 사회의 도덕적 회복, 기억의 정치와 4.3 희생자의 안장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애기 무덤의 경우처럼 가족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4.3 희생자라는 새로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살의 기념물로서 영구히 공공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가족적인 의미보다는 집단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죽음의 공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것. 여기에서 영혼과 육체가 박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은 가족과 친족의 폭력적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망자를 개별적인 가족묘에 모실 것인가, 평화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모실 것인가와 같이 망자와 망자의 기억을 누가 전유하느냐 하는 문제는 죽음에 대한 지식과 결정권이 누구 혹은 무엇에 의해서 정립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생존 가족과 친족의 개별적인 제사와 시향맞이, 굿을 비롯 마을과 제주도 전체의 공식적인 합동위령제와 같은 정기적인 위령 의례는 국가 폭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보존하고 사람 짐은 사라진다. 생존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회복 정의의 실천입니다. 망자의 존재가 유해를 통해 산자에게 인식될 때, 유해는 단순한 물질 현상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망자 사이의 관계를 해방시키는 경계를 넘나드는 흐름, 즉 시체에서 유해로, 유령에서 조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캐서린 버더리의 이른바 시신의 정치적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링 낭시의 죽음과 상실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써서 4.3의 기억이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윤리적 실천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실의 공동체는 장링 낭시에 의하면 상실의 공동체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사한자와 죽은 자, 죽은 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낸 윤리적 공동체입니다. 마갈릿의 기억의 윤리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75년 넘게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애도할 수 없는 위령을 받지 못한 채 51구의 시체가 엉켜있는 송령리골 모현묘의 무장대, 기왕의 피해자, 인정마저 강제로 철회된 불량위패, 이 망자로 희생자성이 배제된 상태로 망각된 수계급 무장대 산사람, 가족 묘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애기 무덤의 유령들이 4.3의 공식 역사와 기억의 변방 바깥에서 서로 이웃하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작별의 몸, Parting of Bodies,
이게 바로 상실의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회복되며 비로소 윤리 공동체를 이룹니다. 4.3의 진실이 집단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4.3의 문화적 기억은 애도의 서사 행위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과 국적을 찾는 구체적인 존재의 형상을 구축함으로써 슬픔과 원한의 정서가 고양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억의 윤리적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신방이 하는 말인데요. 신방이 제 책에 보면 아까 소개한 저의 책에 신방의 그 서순실 신방의 어머니가 문 신방인데 그 문 신방의 자기 생애 이야기를 하는데 난 죽어도 썩지 않는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다 신학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죽어서 썩지 않는다를 그 키워드를 놓고 인터넷에 찾으니까 성경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고린도전서에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의 그 샤만도 죽어도 썩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주도 4.3의 그 유족들도 4.3 때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산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